153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부동산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동산 관리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동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관리에 의의 보시면 관리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취득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 말은 처분원 관리가 아니란 뜻이겠죠. 자, 그런데 개량이 뭔데요? 그랬더니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부동산의 법적, 기능적, 경제적 하자를 뭐한다? 제거해서 그 기능을 발휘시켜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행위가 개량인데 이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용과 개량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다라고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관리가 왜 필요해졌는데요? 도시화되고 건축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이제 못 고치죠. 관리하시는 분 불러야 되고 부재 소유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부재 소유자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별장 이런 거 평상시는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에게 맡겨놓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상당히 비웃는 듯한 눈초리로 보던데 자, 그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의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그 관리의 영역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시설관리가 있고 자산관리가 있나요? 그리고 기업관리가 있습니다. 자,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극적 관리가 시설관리고요. 자산관리는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뭐다? 적극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관리인데 부가 극대화되려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산관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 증대와 관련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할 것인가 어떤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있죠. 이런 건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에 다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어떤 부동산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죠.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어디에 속하는 거다? 자산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기업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자회사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독립적인 부동산 회사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이런 것이 기업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리는 어느 측면에 접근할 수 있다?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복합 개념이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기술적이다 라는 말은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적 관리 보시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 예방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때 기능적인 측면의 하자와 관련해서 우리 이런 거 배웠나요?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말 배웠습니까? 감정평가에서. 그래서 건물하고 부지가 어때요? 부적응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기능적 감가라 그랬죠. 설계 불량, 뭐 설비 부족, 과잉 설비, 형의 구식화 이런 게 다 기능적 감가 요인들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으면 제거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법률적 관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상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고요. 경제적 관리는요.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것이
경제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좀 더 상세하게 154쪽에 그 관리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해 놨죠. 기술적 관리와 관련해서 건물에는 그 보니까 뭐가 기술적 관리예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런 말 나오나요? 다 그런 게 건물의 기술적 관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의 관리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 관리 요놈이 협의의 부동산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다 그러면 경계 측량해서 깃발 꼽아 두거나 사도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쳐두거나 배수시설 설치하고 옹벽 설치하고 이런 게 다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경제적 관리에서 조심해서 봐둘 것은 거기에서 자, 건물과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회계관리 이런 건 다 뭐 돈 동거리는 거니까 경제적 관리 맞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력관리가 들어있나요?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면 역시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도 소속이 어디다? 경제적 관리에 속해 있다. 토지면 놀리면 안 되겠죠? 놀리지 말고 모델하우스로 짓게 하든 뭐 공사장 가건물로 이용하게끔 하든 주차장으로 이용하든 뭐 좌우지간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게 토지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관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각종 계약 관리들 있나요? 그래서 뭐 시설물 이용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계약 관리는 소속이 어디라는 거? 법률적 관리라는 거. 그리고 권리 관계를 뭐 조정한다 이런 조정, 권리 이런 말 나와도 역시 어때요? 법률적인 겁니다. 공법상의 규제가 어떤가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법률적인 겁니다. 그리고 토지 도난에 대한 대책. 토지 도난에 대한 대책은 땅 들고 도망가는 거 아니죠? 뭐죠? 그거는 소유권, 권리의 편취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를 뺏어가는 거니까 권리 이런 말이 나오면 역시 또 뭐예요? 이거? 법률적인 측면이다 하는 거. 자, 법률적 측면의 이용 가치를 개선하는 것, 즉 지목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도 법률적 관리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소속이 어딘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 그때 이 세 가지 관리를 어때요? 다 소유자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관리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 관리 방식에 자가관리가 나온다는 거요. 그러면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다 저런 것을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가관리. 그래서 직접관리 또는 자연관리 또는 자치관리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가관리의 장점과 단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호정신도 높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한다.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하니까 소유자의 통제 권한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 신속한 협동이 가능하고 왜 소유자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신속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부문별 종합적 운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이런 종합적 운영을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특히 기밀이나 보안에 좋다 하는 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직접 관리하니까 뭐 필요 없는 관리비가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은 위탁 수수료 이런 거 안 줘도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단점은요. 자, 첫 번째 관리 업무가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다, 안일화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설거지는 다 해놓고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뭐 물론 얘라고는 그냥 하지만 가보기 전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내 집인데 해서 어때요? 또 안일화 되면 나중에 갔다 와서 하지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타성에 젖을 수 있다, 안일화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관리의 비전문성이 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관리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비전문가가 관리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낭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점을 든다면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때요? 곤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은 위탁관리 즉 외주관리로 뭐로 바뀌는 거요? 장점으로 바뀌는 거요. 그래서 소유자는 본업에 뭐 할 수 있다? 전념할 수 있고 타성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 관리 부서를 외주 주게 되면 자사의 참모체계 관리 파트가 빠지니까 참모체계가 단순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를 활용한다. 전문가에게 맡긴 거니까. 그러면 전문가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죠. 효율적으로 하면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것도 어때요?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거기 나오다시피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관리 비용을 저렴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고 자 그런 것이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자가 많지 않고요.
특히 기밀이나 보안에 안 좋은 게 위탁관리라는 겁니다. 애호심도 낮고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요. 아까 종합적 운영이 용이한 게 자가관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위탁받은 업체가 어때요? 영리만 추구하거나 막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답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섞었잖아요. 맞나요? 뭐하고 뭐를 섞은 거예요? 여기에서 관리 방식 중에서 법률적 경제적인 건 소유자가 하고 기술적인 것은 어때요? 위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섞었다. 그래서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는 이 자가관리가 가장 전통적 관리 방식이고요. 위탁관리가 가장 선진화된 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는 과도기에 주로 행해지는 게 뭐예요? 혼합관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혼합관리는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기술적인 건 위탁하고 이런 게 혼합관리예요. 섞은 이유는요. 두 가지 방식에 뭘 따고 싶어요? 장점을 따고 싶다 이 소리죠. 자가 위탁 장점을 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관리 통제 권한을 가진다. 그건 자가관리 장점이죠. 또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올리고 싶다. 위탁 관리의 장점이죠.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따고 싶어요. 근데 문제점은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섞어 놓으면 아무래도 책임을 서로 전가시킬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건 뭐예요?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요거는 섞어놨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이 소리겠죠. 그리고 자가관리원하고 위탁관리원 사이에 여러 가지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운영이 잘못되면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의 뭐만 나타날 수 있어요? 단점만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관리자가 하는 업무 영역 이야기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 자, 관리자가 하는 업무 영역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임대료를 수납하는 것도 있고요. 유지관리 활동도 있고요. 임대차 활동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예산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관리자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납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임차인한테 언제까지 임대료 내세요 이런 거 주지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이 있어요. 또 일상적 유지관리 활동이 있고요.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이 있어요. 예방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죠. 일상적 유지관리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은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사후적 유지관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예방,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과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 쭉 나와 있죠. 임대차 활동은 책에 있죠. 154쪽 맨 밑에 보세요. 자, 임대차 관리와 관련해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웃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선정하라. 유대성 또는 연대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매장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매장용 부동산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번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 매상고 이런 것이 됩니다. 자, 공업용이다 또는 사무용이다 이런 것들은요. 공업용이다, 사무용이다 이런 거는 이 건물을 공장이나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데 쓰기에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합성 이런 것이 임차인 선정 기준입니다. 자, 주거용에 주로 쓰는 것이 임대료 받을 때 거기에 보면 조임대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맨 밑에. 조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네, 총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료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임대료 받아서 임마이 포켓하는 거. 순임료. 또 하나는 임마이 포켓 못하는 필요 재경비. 기억납니까? 그러면 각종 경비까지 다 합해서 총 임대료 해서 받는 게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임대차는 주거용 이런 데 주로 쓰는데 그 임대료 안에는 순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불하는 거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순임대차는요. 주로 어디에 쓴다고 돼 있어요? 순임대차는? 공업용 이런 게 주로 쓰는 게 뭐다? 순임대차라는 거예요.
순이니까 순수한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 경비는 누가 낼지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왜?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 경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비는 서로 협상해서 누가 내는지를 결정하는 게 순임대차가 되겠다. 자, 뭐 너무 깊이까지는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3번 비율임대차는요. 비율임대차는 어디에 쓰는 거다?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쓰는 게 뭐라고요? 비율임대차다. 번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 내고 있다. 자, 그게 비율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말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더 있어요? 이게 보험에 가입하거나 뭐 예산을 작성할 때는 소유자하고 공동으로 예산 작성하고 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보험과 관련해서 무슨 보험이 있죠? 손해보험 이런 것도 있나요? 손해보험. 또 무슨 보험이 있어요? 채무보험, 다른 말로 책임보험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더 있죠? 임대료 손실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불났어요, 이 건물에. 그럼 손해가 생겼죠? 그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뭐요? 손해보험입니다. 채무보험, 책임보험 뭐요? 이 건물에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방문 고객이 있는데 다쳤어요. 이 건물에 와서 이런 건물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치면 뭐 해줘야 되게 돼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책임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 때도 뭐 들어요? 손해보험하고 책임보험 들잖아요. 손해보험 자동차 자체가 부서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 보상해 주는 거. 책임보험은 자동차 때문에 누가 다쳤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채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에요. 임대료 손실보험은요. 건물이 불나서 건물 자체의 어떤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건 손해보험이지만 건물이 불나니까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손실 생겼잖아요. 그걸 보상해 주는 보험을 뭐라 그런다? 임대료 손실보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155쪽에 건물의 생애 주기입니다.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네요. 자, 건물을 짓기 전의 단계를 뭐라 그래요? 전개발 단계. 이때는 건축 계획이나 관리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요. 시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신축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좋을 때예요. 물리적으로 제일 좋다 그랬지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새 건물이라도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경제적 유용성은 오히려 안정 단계에서 제일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을 단계가 신축 단계입니다. 그 옆에 안정 단계는요. 이 건물의 수명 현상 중에 가장 장기간에 속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안정 단계가 상당히 연장될 수 있고요. 경제적 관리 비중이 가장 높은 단계가 안정 단계입니다. 만약 빌딩의 일부를 개조 수선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안정 단계에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량비 지출, 즉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뭔지는 아시죠? 가치를 증진시키는 이런 자본적 지출 어느 단계에서 안정 단계에 사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노후 단계입니다. 자, 노후 단계는 개축이나 대수선 이런 건 오히려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을 하는 대신에 재건축을 고려하고 빌딩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단계가 노후 단계입니다. 완전 폐물은 말 그대로 효용이 없어지는 단계죠. 그래서 효용이 없어지는 이 단계는 다시 전개발 단계를 향해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 좀 알아두시고 관리 정보 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213쪽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거? 틀린 것 이래 물었습니다. 자, 관리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건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아까 했죠? 두 번째, 부동산을 운영해서 합리적인 순수익을 창출하는 건 무슨 관리였죠? 경제적 관리였습니다. 순수익 함정 나오도록 하라.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이 중요하고요. 3번 대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 관리하는 건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 계약 관리, 인력 관리, 권리 분석 조정은 법률적 관리에 속한다. 아까 계약 관리 이런 건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법률적 관리에 속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하는 인력 관리는요? 경제적 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력 관리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예. 자, 나머지 권리 분석 조정 이런 건 법률적 관리입니다. 협의회 관리가 뭐였어요? 기술적 관리가 협의회 관리였습니다. 그러면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런 게 기술적 관리였죠. 자, 따라서 틀린 건 4번. 2번. 부동산의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시설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나열된 거. 자, 설비 운전 및 보수. 시설 관리 맞죠? 부동산의 매입 매각 관리 이건 어디였어요? 자산 관리였잖아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 이건 뭐요? 자산 관리였죠. 예, 세 번째 에너지 관리 당연히 시설 관리입니다.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 시설 관리네요. 건물 청소 시설 관리입니다.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시설 관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자, 5번에서 재투자 재개발 결정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건 다 뭐였어요? 자산 관리였습니다. 자, 틀린 건 옳은 건 3번. 자, 3번. 부동산 관리 방식 이야기인데요. 틀린 거 1번. 자가 관리는 빌딩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든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밀 유지하고 보안 관리가 양호하나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자가관리는 기밀이나 보안에는 좋다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관리하는 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맞네요. 두 번째, 위탁관리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맞죠?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시설물의 노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맞죠? 관리비가 저렴하되고 안정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관리비가 저렴하되고 안정화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으로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전문가의 능력이 부분적으로만 활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자, 4번. 도시지역 토지 이용의 집약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이다. 우리가 리츠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이런 대형 건물에 투자하고 이러면요 자산관리회사에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위탁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단독주택의 소형주택의 관리 이런 것들은 자가관리하지만 대형 건물 이런 거는 위탁관리 방식이 대부분 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5번. 외주관리는 외주관리의 다른 말이 뭐요? 다른 말이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외주관리의 다른 말이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나 자치관리는 관리 직원과 입주자 간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니까 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주자들 사이에 어때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위탁관리하면 아무래도 입주자하고 또 관리업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은 바뀌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부동산 관리 틀린 거 1번.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을 다 총칭하나요?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 다 총칭하죠. 맞는 말입니다. 이때 개량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개량이.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해서 그 유용성을 높이는 행위죠. 자, 따라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은. 2번. 주거용 부동산은 연대성, 사무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을 고려해서 임차인 선정한다. 주거용은 아까 뭐였어요? 임차인 선정 기준이 연대성 또는 유대성이었죠. 공업용이나 사무용은 이 건물을 공장이나 사무실을 쓸 때 적합한가 따져보라 그랬어요. 자, 2번은 맞고요. 고층화된 공동주택이나 입체화된 대형 빌딩 관리에 적합한 관리 방식이 뭐였죠? 위탁관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였습니다. 4번. 위탁관리란 관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기밀 유지나 보안관리 측면에서 자가관리보다 더 유리하다. 틀렸죠. 자가관리가 더 유리하다 그랬죠. 기밀이나 보안은. 자, 5번. 관리의 영역에는 크게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자산관리 그리고 뭐요? 기업관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산관리. 자, 틀린 것은 요건 4번. 자, 5번. 부동산 관리 틀린 거 1번.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의 관리로 이해하고 맞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경영이 경제적인 거 의미 같습니다. 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맞네요. 자, 2번. 부동산 관리 활동은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 유지하는 것이다. 3번.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재개발 결정, 리스크 관리 어디 나오는 거예요?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에너지 관리, 보안 관리 이건 어디예요? 시설 관리잖아요. 오피스에 대한 리모델링 의사결정. 이것도 자산 관리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시설 관리에 해당한다. 뭐 이상한 말이죠. 예, 그래서 서로 섞어놨네요.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해서 관리자가 하나 아까 업무 영역이 있었나요? 어떤 업무 한다?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임대료를 수납하고 유지관리 활동하고 임대차하고 보험 예산 작성하고 보고 작성하고 이런 게 관리자 업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납, 유지관리 활동 다 포함되네요. 예, 맞는 말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할 때 대상 부동산에 물적, 기능적 하자가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나요? 유지관리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 사전에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죠? 자, 틀린 건 3번. 자, 6번. 부동산 관리 틀린 거. 1번. 부동산 관리에서 기술, 경영, 법적인 측면인데 이 중 경영적인 게 경제적인 거라 그랬어요. 측면에서 관리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적 수익이 극대화되기 위한 자산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다. 경제적인 거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건 다 아까 자산관리 이런 거와 관리 다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의미가 통하고요. 2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대응적 유지관리 활동인데 예, 틀렸죠. 그건 예방적인 거죠. 유지관리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방적인 거라 그랬어요. 자, 2번 틀렸네요.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부동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하고 성실한 태도와 의사소통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뭐 그러시고. 자, 4번. 자가관리는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통제 권한이 강하다. 기억납니까? 고장 등 유사시에 관리원의 협동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점 중에 신속성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요 말은 맞고. 5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요원하고 위탁관리요원 사이에 아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운영이 잘못되면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나타나고. 예, 틀린 건 2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7번 틀린 거. 1번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를 뭐라 그래요? 자산관리 이렇게 딱 나와야 되죠. 기업관리가 아니고 자산관리입니다. 기업관리는 아까 모기업의 경영다각화 일환으로서 자회사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임대차 활동은 부동산 관리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대상 부동산에 적합한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아까 임차인 선정 기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자, 3번. 위탁관리는 시설물의 노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하면 부실관리 이런 게 초래될 수도 있다. 예, 아까 위탁관리의 단점 중에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4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으므로 경영관리는 자가가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섞었으니까. 예.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 지불하는 임대차가 뭐였죠? 비율 임대차. 주로 어디에 썼다고요? 매장용에. 자, 틀린 건 1번. 자, 8번 틀린 거. 1번 혼합관리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채택하는 혼합 형태의 관리로서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안 맞죠? 혼합관리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걸 위탁관리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부동산의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하자가 있으면 그걸 제거해서 유용성을 증대시킨다. 그게 뭐였어요, 아까? 여기는 계량이었죠. 계량. 자, 3번. 개인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점포 등의 유리한 관리 방식은 뭐죠? 자가관리죠. 소유자의 통제 지시 권한이 강하다 그랬죠. 자, 4번. 조임대차는 아파트 같은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주거용에. 그래서 조임대차는 주로 주거용에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요, 공업용에.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이런 데 쓴다. 예. 5번. 임차인 선정 기준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른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뭐였죠, 아까? 매장용 이런 게 상업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차인 선정 기준이 가능, 매상고 이런 거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린 건 1번. 자, 9번. 부동산 관리 방식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 관리란 그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1번은 맞네요. 2번 건물의 생애 주기는 전개발, 신축, 안정, 노후, 완전 폐물 단계 순으로 진행되며 맞죠?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완전 폐물. 물리적 유용성 안정 단계에서 극대화 된다. 예, 틀렸네요. 신축 단계에서 2번 틀렸고. 3번 임대차 활동은 부동산 관리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아까 나왔던 거네요. 예, 넘어갑니다. 자, 4번 부동산 관리 활동으로 인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졌으며 관리 활동은 부재 소유자의 투자와 함께 발달했다. 아까 관리의 필요성 중에 뭐가 있었어요? 부재 소유자 기억납니까? 예, 증대되면서 이렇게 관리가 필요해졌다. 5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외관과 디자인을 낳고 이건 뭐였어요? 기능적 감가 요인이죠. 기능적 감가는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 틀린 것은 2번. 자, 10번. 유지활동, 임대차활동 틀린 거 1번. 부동산 관리자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계속적으로 임차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유지활동을 하여야 한다. 자, 2번. 예방적 유지활동이란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를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이다. 맞네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에 대처하는 사후적 유지활동인 대응적 유지활동이 유지활동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나가다가 아이다로 갔네요. 그래요. 예. 자, 예방적 유지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관리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유지관리 업무,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납, 아까 이런 게 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라 그랬어요. 자, 5번.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 납입해야 되는가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왜? 임대료 수납 이런 것도 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니까. 자, 11번. 건물의 생애 주기 옳은 거. 자, 1번. 신축 단계에서는 관리 상태에 따라 빌딩의 수명의 장단이 결정되므로 기술적 관리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요거는 어디 이야기였어요? 요 안정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빌딩의 수명이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경제적 관리가 중시되는 단계가 안정 단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정 단계로 보셔야 되고요. 2번. 노후 단계는 자본적 지출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로서 아까 노후 단계는 자본적 지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빌딩의 일부를 개조, 수선하면 노후 단계가 아니라 안정 단계에서. 3번. 완전 폐물 단계는 건축물의 물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악화되기 시작하는 건 무슨 단계예요? 노후 단계고 완전 폐물은 말 그대로 완전히 폐물됐으니까 효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노후 단계라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4번. 건축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 가장 장기간에 이른 단계가 무슨 단계였어요? 안정 단계라 그랬습니다. 자, 5번. 신축 단계는 건축물이 완성된 단계로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까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입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관리 넘어가네요. 너무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 풀면 안 풀리죠. 왜 그럴까요? 자, 거기 156쪽 부동산 마케팅하고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옵니다. 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는 뭐 해주면서 충족을 시켜주면서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뭐다? 일련의 과정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소비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고요. 만약 태도가 안 좋으면요, 그걸 변경시키는 AS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 유지, 변경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마케팅에 우리 분양 마케팅, 임대 마케팅이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플레이스, 어디에다가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지, 제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지, 가격은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알려야 프로모션 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다 잘 알려야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요? 마케팅에 다 포함된다는 거요. 그래서 단순하게 세일즈, 판매를 말하는 세일즈 개념보다는 훨씬 더 광의적 개념이 마케팅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보시면 배달 및 유통은 부동산 마케팅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고 배달 이런 건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배달이 안 되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에서 유통이란 말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유통은 부동산 자체 유통을 물적 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권리나 정보의 이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뭐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적 유통 즉 배달 이런 거는 부동산 마케팅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나 정보의 유통은 부동산 마케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4번 마케팅 활동할 때는요. 행태 과학적 접근을 중시한다. 행동과 태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케팅, 중개 이런 데서 중시되는 게 행태 과학적 접근입니다. 필요성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이 왜 필요한데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국지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용도별로 부분별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 만들면 다 팔린다고 봤어요.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류. 자, 부동산 마케팅 관련해서 물적인 부동산 자체를 판매하고 임대하는 마케팅도 있고요.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도 있다. 중개 이런 것도 다 서비스 마케팅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동산 증권도 사고 팔죠. 그러니까 증권 마케팅도 있고요. 정책을 알리는 정책 마케팅도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환경입니다. 그 밑에 마케팅 할 때요. 거시 환경하고 미시 환경이 있는데요. 거시 환경은 자연적 인문적 환경으로 이건 외부적 환경이라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에 속하는 거다. 근데 미시 환경은요. 미시는 작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개별 경제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그럼 기업의 내부 조직이 있나요? 기업의 내부 조직과 관련해서 이것도 내부 환경도 미시 환경이고요. 또 기업이 접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쟁업자나 공중, 정부 이런 것도 미시 환경에 속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마케팅 활동할 때는 이런 환경을 잘 분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옆 페이지 157쪽 부동산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시험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나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려면 그거 보니까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은 뭐예요? 점유해야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전략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보니까 4P 믹스 전략이 있는데 이미 S는 했죠?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뭐 하세요? 세분화. 세분화는 아까 배웠죠?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게 세분화예요. 그 수요자 집단을 이렇게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그게 세분화예요. 자, 그럼 세분화했으면 소비자들을 나눴어요. 그럼 나눈 소비자 집단 중에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집단이 있겠죠? 그걸 정하는 걸 뭐라고 썼다?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표적 시장을 정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찾아냈으면 이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상품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화. 이거는 공급하는 상품을 차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시킬까 딱 정하는 게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P를 잘 믹스하세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P인데요. 이때 P와 관련해서 플레이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입지 선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유통 경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 네 가지 P를 잘 믹스하는 게 4P 믹스 전략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케팅 믹스와 관련해서 플레이스에는 유통 경로 이런 게 있습니다. 유통 경로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거니까 분양 대행업소를 활용한다든지 또 중개업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요? 분양이나 임대할 때 유통망 구축이죠. 자, 플레이스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제품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1층이나 이런 데는요. 뭐 1층 정원도 만들어주고 제일 꼭대기 층은 뭐 복층 구조로 만들어주고 이런 게 제품 전략에 속하는 겁니다. 자,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에 보시면 가격 전략과 관련해서 거기에 박스에 뭐가 보이죠? 상대적 고가 전략이 있나요? 신제품이 출시되었어요. 품질이 우수해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요. 이럴 때는 상대적 고가 전략이고 저가 전략은요. 박리 다매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 그때는 저가 전략입니다. 대등한 가격 전략, 그게 다른 말로 시가 전략인데요. 시장에 이미 가격 선도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가격을 추종해야 될 때 쓰는 게 뭐다? 시가 전략 또는 대등한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프로모션 앤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리는 거와 관련해서 홍보도 있고 뭐도 있어요. 광고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판매 촉진, 뭐 판촉 전략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홍보하고 광고의 차이점은요. 광고는 이건 유료예요. 돈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내는 광고주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돈 내야 되니까 광고주가 있어야 돼요. 홍보는 뉴스라든가 신문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 어떻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유료와 무료. 그 다음에 요 광고하고 요 판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광고는 이건 장기적 관점이에요. 장기적 관점. 판촉은요. 모델하우스 갔더니 경품 행사하고 있나요? 경품 행사. 그래서 뭐 주문 갈 거예요, 모델하우스? 휴지 주문 가요? 타월 주문 가요? 어디 갔더니 그거 갖고는 안 간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어때요? 판촉 전략 해갖고, 거기서 이거는 바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촉 전략을 써가지고 어때요? 요 모델하우스에 몇만 명이 방문을 했다는 둥 막 이런 거 어때요? 기사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게 뭐다? 판촉 전략이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판촉은 뭐 상례적이다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것들은 이벤트성 행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인적 판매와 광고는요. 광고는 그거 뭐라고 써놨어요? 비인적 의사소통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비인적이니까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광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건 인적 판매는요. 모델하우스 갔더니 직원들이 어때요? 직접 상담을 해주잖아요. 요거는 대면 접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비인적. 그러니까 대면 접촉 안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대면 접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뒤로 넘겨서 158쪽.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요? 그럼 아이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요? 아이다 그러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 생각나야지 기다 이런 게 생각나면 안 돼요. 아이다 기다 이거 생각 아무 소용없고 아이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만족 마케팅 전략으로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써놨죠. 요것은 소비자가 구매 의상을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아이다 원칙에 따라 구매 의사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단계마다 소비자하고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통강도를 잘 조절해서 마케팅을 극대화하세요. 자, 그래서 아이다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된다?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그 다음에 그래 소비자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건 뭐예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이런 심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관계 마케팅이라고 쓰는 거 있나요? 관계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이 일회성에 거쳤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요. 그럼 장기간 지속적 관계를 맺으려면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장기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니까 지속적인 일회성이 아니니까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요. 너 어떤 브랜드 사니? 그러면 나 이 브랜드 아파트 사라. 그러면 좋은 데 사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속적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 중에 마케팅 중에 지금 뭐도 들어있어요? 아까 프로모션 안에 광고도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광고를 빼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건데, 부동산 광고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광고는 시장이 제한되어 있다. 왜?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국지적 시장이라서. 그 다음에 내용은 개별성이 있다. 왜?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이 있으니까 내용은 개별성이 있고, 시간적 제한성이 있다. 그 말은 분양 끝나면 그 다음에 온 사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시간적 제한성. 광고의 양면성이라는 말은 일반 동사는 사는 사람만을 광고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 광고는 양면성이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팔기 위해서 내놨다. 그럼 나 공급자예요. 근데 팔았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양면성입니다. 광고를 분류할 때요, 매체에 따른 분류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신문 광고 이런 말 나오나요? 신문 광고에는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가 있는데, 안내 광고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약어 이런 걸 많이 쓴다는 거, 약자를. 근데 전시 광고는 전면 광고 나가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좀 더 어때요? 지면이 넓죠? 그러니까 사진이나 상세한 설명문 이런 거 기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DM 광고는 다이렉트 메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도 어때요? 여러분 집으로 우편물 보낼 수 있죠? 그게 DM 광고입니다. 그럼 DM은 받는 사람이 있나요?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형식의 구애가 없다는 말은 엽서로 보낼 수도 있고 팜플렛으로 보낼 수도 있고 편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DM 광고는. 쭉 나머지 읽어보시고 맨 밑에 9번 노벨티 광고 보세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 예, 그래서 뭐 병따개 뭐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일반에게 알리고 거래에 대한 감사 표시고 장래 고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호의를 바란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노벨티 광고다 하는 거 보시고, 자 159쪽 가서, 자 효과적인 광고가 되려면 계속해서 광고하세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예. 자 경기가 나쁠 때는요, 오히려 경기가 나쁠 때는 예산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광고비를 더 쓰고,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어때요?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광고비 조정은 월별로 하는 게 좋고요. 광고 매체 선택할 때는 애드믹스를 활용하라. 애드믹스가 뭐요? 하나의 매체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매체를 말하는 거요. 애드, 그러니까 광고 매체를 믹스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비용하고 효과를 따져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거 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4번 광고 예산 편성 보시면 전년도 매상고를 기준해서 광고를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요. 매년 똑같은 정액으로 광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을 기준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요. 경쟁자가 얼마나 하는가 보고 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요. 벌어들인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어때요?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부동산 광고의 규제입니다. 광고는 그 내용이 사회적 부당성을 가지면 당연히 규제받는데요. 그때 규제하는 법률이 뭔데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입니까? 예. 그 법에 의해서 규제받는다. 자, 그러면 신난다 하고 문제 풀면 된다. 예. 자, 218조. 자, 1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를 형성, 유지, 변경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형성시켜주고 그런데 안 좋으면 어때요? 그걸 변경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켜주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이 다 마케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의미가 통한다고 보시고요. 2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말하는데 상품 계획, 시장 조사, 광고, 홍보, 판매 등 이게 다 마케팅 범죄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니까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가부터 또 어디에다가 시장조사에서 어디에다 입지를 선정해야 고객을 만족하겠는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3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지역 간 유통, 견본 제시 및 상품의 진열이 어려우니까 현장 안내라는 특수한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들고 와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4번 부동산 마케팅 믹스의 제요소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믹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4가지 P 요게 마케팅 믹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어요? 제품 계획, 프로덕트를 말하는 거예요. 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니까 프라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이건 아니죠. 세분화는 저기 STP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거는 아까 프로모션 앤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건 3가지는 맞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분화 대신에 플레이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플레이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부동산업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활동으로서 종래 세일즈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광범위한 활동이고 소비자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정보와 자료 수집 처리하는 게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13번 부동산 마케팅 틀린 거 1번 규제화와 소비자 의식의 확산에 따른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환경이 변함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맞나요?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케팅 이런 게 중요하다. 2번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거시 환경,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번 관계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행태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나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자, 이게 바뀌었죠. 관계 마케팅은 이게 장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고 요건 아이다는 소비자의 심적인 측면에서 접점을 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런 측면을 중시하는 거는 저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이고 그래서 3번은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까 여기였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려면요.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턴세 시장을 점유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STP 전략하고 뭐가 있었다? 4P 믹스 전략이 있었다. 자, 5번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14번 마케팅 옳지 않은 거. 자, 1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 개별성 등은 부동산 마케팅 영역을 국지화, 지역화, 개별화시킴으로써 맞나요? 아까 부동산 마케팅의 그 특징 배웠죠? 예. 마케팅 활동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맞고 2번 STP 전략이란 아이다 원리를 적용해서 아이다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고객 점유가 나와야지. STP는 시장 점유잖아요. 마케팅 전략이니까 관계가 없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다 원리를 적용해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켜주라 하는 마케팅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3번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4번 브랜드 전략 그럼 딱 뭐가 나와야 돼요? 관계 마케팅 전략 딱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5번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아이다 있었죠? 단계 소비자하고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잘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 극대화하세요. 무슨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15번 부동산 마케팅 틀린 거 1번 마케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유형에는 물적 부동산이 있었죠. 아까 부동산 서비스도 있었죠. 부동산 증권도 있었나요? 예, 이런 게 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시장 세분화란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거 맞고요. 고객 점유 그러면 아이다 나와야 된다 그랬죠.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단계 소비자 심리적 접점 마련하고
나왔던 내용이네요. 3번 넘어갑니다. 4번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이런 말이 나오면 뭐요? 관계 마케팅. 예, 4번이 틀렸네요. 시장 점유가 아니고 관계 마케팅입니다. 4P 믹스 전략은 4가지 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측면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부동산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만으로 옳게 나이란 거. 지금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있대요. 분양이 안 돼서 난리예요. 그때 1번 기억번 분양가보다 높은 내정 가격 이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분양하라. 이상한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네요. 전체 분양 대금 중에서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예, 지금 뭐 계약금 5% 해가지고 어때? 낮춰도 뭐한 판국에 올리면 안 되겠죠. 니 한번 틀렸네요. 입주 2년 이내 잔금 납부를 허용해준다. 이거는 입주하기까지가 아니고 2년 지나서까지 잔금 낼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네요. 입주 시까지 중도금 이자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겠다. 예, 이것도 분양을 늘리기 위한 방식이죠. 자, 완공 후 3년 이내 확정 임대료 지급 보증해주겠다. 이것도 뭐 상가 분양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17번 관계 마케팅 전략의 등장 배경. 관계 마케팅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장기간 동안 지속적 관계를 맺겠다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그러니까 상호작용하기가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구매자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 이건 일단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나머지 읽어보실 것. 자, 18번 부동산 마케팅 광고 틀린 거. 자, 1번 마케팅 전략 수립할 때는 아까 거시환경 미시환경 분석하라 그랬고요.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광고 내용도 개별성이 있다 그랬고요. 3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장기간 지속적 상호작용. 이게 뭐였어요? 관계 마케팅. 3번 틀렸네요. 자,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건 4가지 P 중에서 뭐였죠?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자, 맞고요. 아까 우편물에 한 직접 광고, 디행 광고 있었죠? 그거는 표적,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 틀린 건 3번. 자, 19번 부동산 마케팅 광고 틀린 거. 자, 1번 STP 전략은 세분화, 표적시장 선점, 차별화. 맞죠? 예, STP. 자, 2번 기업 이미지 통합을 위한 브랜드 전략. 이런 말 나오면 공급자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 맞네요. 예. 3번 마케팅 의사결정 시에서 마케팅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아까 미시 환경, 거시 환경 고려하라 그랬어요. 4번 부동산 광고는 아까 특징 배웠죠?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고 내용의 개별성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고 광고에 뭐가 있다? 양면성이 있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노벨티 광고는 우편물에 한 직접 광고로서 그건 디행 광고라니까요. 예. 그래서 대상만을 선별해서 광고할 수 있다. 이건 디행 광고, 노벨티 광고 아니죠? 예. 자, 5번이 틀렸네요. 자, 20번 틀린 거. 자, 1번 4P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프로모션의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맞죠? 고객 점유 마케팅. 잘 나가다 틀렸네요.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4P 믹스가 있는 거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아파트 1층 또는 최상층의 입주자에게 단독 정원을 주고. 이런 건 다 뭐예요? 프로덕트, 제품 전략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네, 제품 전략입니다. 3번 영속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서 다시 매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면 더 이상의 광고가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아까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4번 POP 광고. POP 광고라고 하는 거는 그 옆 페이지 21번에 5번 지문 보면 POP 광고라 안에서 개념을 써놨죠. 이게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 그래서 퍼체이스 구매하는 시점에 광고하는 구매 시점 광고 이런 뜻인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생해지는 모든 광고로서 소비자가 점포 내로 들어와서 제품 구입에 이르게 하는 뭐다? 직접 광고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어때요? 어떤 문구 하나에 이끌려 가지고 어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있죠? 다 POP 광고입니다. 그런 게.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20번에서 다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POP 광고는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판매원을 대신하고 점내 행사 분위기를 돋구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목표량을 판매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휴대폰 판매점 앞에 가보면 갤럭시 뭐 S7 뭐 해놓고 뭐요?
최저가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요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예, 뭐 될 수 있죠. 다 POP 광고입니다. 그런 게. 예. 자 5번 부동산 광고는 지역의 제한성, 내용의 개별성, 시간의 제한성, 광고 양면성 아까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21번 부동산 마케팅 광고 틀린 거 1번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사피믹스 전략 중에서 뭐요? 플레이스 판촉 전략 아니죠? 예,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공급자 전략 차원이 뭐였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뭐였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3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해서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개별성을 해서 광고 내용도 개별성이 있다. 아까 했네요. 예. 자 4번 DM 광고는요. 다이렉트 메일 광고는 조그만 엽서로부터 큰 팜플렛 세례까지 모든 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다. 맞나요? 광고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희망하는 대상만을 선별해서 광고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라 그랬어요. 자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22번 부동산 광고활동 틀린 거 1번 부동산 광고란 특정의 광고주가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 과정으로 아름다운 말이죠. 광고가 어때요? 광고주가 여러분이 의사결정 내릴 때 도와주는 설득 과정이래요. 제가 볼 땐 세뇌 과정인데 자 그래서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예, 맞다고 알아두시고요. 2번 부동산 광고의 기능은 시장의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해서 부동산을 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번 광고의 기본 원칙이 뭐겠어요? 아니다. 맞았어요. 그거예요. 주의를 집중시켜서 흥미를 유발해서 욕망을 자극할 것. 과극한 표현이 나오네요. 자, 행동에 옮기도록 할 것. 자, 그게 뭐죠? 아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되는 거다. 자, 4번 광고비는 시장 규모라든가 예상 고객의 특성, 매물 상황, 경쟁 상대, 광고 반응 등을 고려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5번에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사진, 상세한 설명문을 자유로 이용 가능한 건 뭐였어요? 신문 광고 중에서 전시 광고라고 하는 거였죠. 안내 광고는 아까 지문이 한정되어 있어서 약어 이런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시 광고입니다. 자 답은 틀린 것은 5번. 끝이 보이는군요. 갑자기 신나죠? 학계로는 항상 50분까지 해요. 그러니까 빨리 마친다 하는 희망은 버리세요. 자, 항상. 자 23번 부동산 광고 활동입니다. 자 틀린 거. 부동산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 과정이다. 광고는 지역적으로 제한된다 그랬고 부동산 광고는 개별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4번에서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고요. 광고는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다 그랬어요. 5번이 틀렸네요. 자 24번 부동산 광고 활동 틀린 거. 1번 일반 광고는 구매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고요. 2번 애드믹스는 단일의 광고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광고 매체를 믹스하라는 거였죠. 3번 부동산 광고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니까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아니라 그랬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죠. 오히려 매상이 신장될 때는 좀 줄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좋을 때가 아니고 안 좋을 때.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광고비는 아까 월별로 검토하는 게 좋다 그랬죠. 광고비는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조정하는 게 좋다. 자, 5번 광고 예산 편성 방법 중에 매년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매년 정액이니까 경기하고는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거. 자, 틀린 건 3번. 25번 마지막 문제 틀린 거 1번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 무슨 광고? 노벨티 광고. 기억납니까? 예. 자 1번 맞네요. 2번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 시간적으로 제한되지만 광고의 내용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광고의 내용은 개별성이 있어서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4가지 피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프로모션, 즉 판매 촉진 안에 들어있었죠.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뭐라고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비는 분기보다는 월별로 검토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쭉 풀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요약집에서 벗어나는 거 몇 문제 없죠? 예. 여러분이 요 내용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 내용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요.
요 문제 풀기 전에 또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첫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